시위가 한창이던 저녁 6시경 학생들과 전경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던 남대문 앞에서 버스가 탈취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1980년 봄은 1979년의 혼란 속에 가열된 소요 진압의 현장이었다. 산업화, 경제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쏟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전후 대한민국은 학원가, 노동계, 정치권의 야합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려오고 있었다. 그의 부대는 부마 사태 등 각종 시위와 소요 사태와 관련하여 하천 오음리에 있는 부대에서 소요 진압 훈련을 하고 있었다. 1980년 4월 22일 강원도 사북에서 탄광 노동자들로부터 무기고의 무기들과 다이너마이트 탈취, 파출소 습격, 거센 폭력으로 인해 11공수여단에 61대대가 투입되고 다음 날 62대대가 지원병력으로 투입되면서 63대대는 사북 현장에 언제 투입될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1980년 5월 15일 최규하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틈타 벌어진 서울의 대규모 시위에 이어 이길 16일에는 김대중의 외곽단체가 신현학 총리 내각에게 5월 19일까지 총사퇴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자 5월 17일 자정을 기하여 최 대통령이 전국 확대를 선포하면서 전국의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의 부대는 동국대에 배치되어 충정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5월 18일 5시 광주로부터 광주 소유를 진압할 군병력 지원 요청을 받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그의 부대 11공수여단에 즉시 광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부대는 그날 밤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광주 송정리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그는 늘 그러했듯이 사랑하는 아내와 서툰 걸음마를 하던 3살 된 딸아이를 향한 짙은 그리움과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 미안함을 작은 엽서에 빽빽히 적어 내려갔을 것이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충정인을 넘치던 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 차정환 대위였다. 광주에서는 5월 19일 오전부터 시위대 200여 명이 충장로 파출소를 포위하고 61대대 병력에 화염병과 돌을 던졌으며 카톨릭 센터 앞과 충장로 일대에서는 시위대 4천여 명이 화염병과 돌, 보도블럭을 던지는 등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자 차대위가 속한 63대대는 61, 62대대 및 경찰들과 합동으로 시위 진압 작전을 전개하였다. 광주에 투입된 11공수여단은 장교를 포함하여 총 1219명이었고 3개 대대로 나눈다면 1개 대대당 대략 320에서 380여 명 정도였다. 화염병, 돌, 송곳, 보도블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수천 명씩 여기저기에서 과격한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진압의 어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후에는 광주고교 앞에 시위를 진압 중이었는데 시위대의 강력한 포위 공격과 최루탄 연기로 차대위가 타고 있던 장갑차가 방향 감각을 잃고 보도블럭을 들이받고 정지하게 되었다. 동아일보 김용택 기자의 기록에 따르면 군중들은 근처 페인트 상회에서 석유통을 구해다가 장갑차 밑에 넣고 불을 질렀으나 불에 타지 않았다. 다시 집더미를 가져다 불을 질렀으나 타지 않았다. 조선대 4학년 위성삼과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야간부 학생 김영찬 군은 수상한 자와 더불어 불이 붙은 집더미를 들고 올라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집어넣으려 했다. 불붙은 볏집단을 장갑차 안에 떨어뜨렸는지 해치에 얹어놓기만 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김영찬 군 본인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김영찬 군은 불붙은 집단을 장갑차 뚜껑에 얹어놓고 재빨리 동원예식장 인도 쪽으로 뛰어갔다. 그 후 그가 입은 총상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군이 동원예식장 쪽으로 뛰어간 후에 장갑차 해치 위로 총구가 보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총구 방향과 전혀 엉뚱한 곳에 김영찬 군이 있었다. 더욱이 5월 19일에는 시위대 중에 총을 소지한 자들이 있었고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수사관들도 시위대 발포로 인한 총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김영찬 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지만 김영찬 군이 사망했다는 유언비어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책에 실려 30년 넘게 진실로 위장되었다. 5월 21일에는 차대위가 속한 63대대에 크나큰 슬픔이 있었다. 오후 12시 무렵 도청 앞으로 20만 명의 시위대가 구름대처럼 몰려와 군인들을 에워싸았다. 도청 앞 분수대 우측에서 노동청으로 나가는 길목을 63대대가 차단을 하고 있었는데 300명 남짓의 63대대를 마주한 시위대는 10,000명이 넘었다. 사진은 5월 21일 낮 12시경 계엄군과 시위대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한 상태에서 전옥주 씨가 연단에 올라 확성기를 통해 몰려든 시위대에게 선동연설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전옥주 씨는 갑자기 몸을 낮추며 피하고 있는 상태를 사진 속에서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계엄군이 등 뒤에 있었는데 전옥주 씨는 왜 앞쪽인 시위대 쪽을 바라보면서 몸을 낮추었던 것일까? 이는 시위대 쪽 방향에 금남로 건물에서 사격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만일 계엄군이 사격하였더라면 등을 돌려 계엄군 쪽을 바라보며 몸을 낮추는 게 상식일 것이다. 한편 이날 시위대의 조사천 씨는 건물 옥상에 하향탄도 카빈총에 의해 머리와 가슴을 맞고 사망하였다. 전옥주의 선동연설이 중단되면서 금남로 일대의 시위대들은 아수라장이 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시위대가 아시아 자동차로부터 탈취한 장갑차와 트럭, 버스들이 돌진하여 왔다. 그러던 중 시위대가 장갑차를 타고 돌진해 오면서 그의 부대 소속에 권용훈 일병이 깔려 전사하였다. 도청 건물 4층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던 전남도청 보건과 직원 정희안 씨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데모대들이 탈취한 시내 버스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금남로 5가쯤에서부터 금남로 1가 끝에 위치한 도청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 병력이 도청 앞 분수대 앞에서 가로 1m, 세로 0.5m쯤 되는 콘크리트 화분대를 엄폐로 데모대를 향해 방어를 하고 있었고 장갑차를 앞세운 데모대들이 군인들 코앞까지 몰려오자 군인들은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군인들 중 2명이 수협 앞에서 장갑차를 피해 뒷걸음을 치다가 그대로 전진해 오는 장갑차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시체로 변해버렸으며 이것이 5.18 사태 중 광주에서 최초로 목격된 사망사고였습니다. 그 참혹하고 처절한 전우의 죽음 앞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분수대 뒤에 전남도청과 수협 건물로 피하면서 몰려오는 시위대로부터 대피하여야 했다. 5월 21일 오후 5시에 비로소 철수 명령이 떨어졌으나 그 이후의 여정은 죽음을 향한 긴 터널의 시작이었다. 실탄 없이 철수하던 그의 부대는 조선대 임시막사로 이동한 후 서둘러 광주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총을 쏘며 추격하는 시위대를 피해 335 흩어져 산속으로 이동하다가 5월 22일 아침 주답에 집결하게 되었다. 5월 22일부터 5월 23일 동안 무등산 기슭에서 재정비를 한 후 5월 24일 송정리 비행장으로 집결 명령을 받고 이동 중이던 오후 1시경 송암동 지역에서 보병학교 교도대의 90mm 무반동총 4발과 기관총 사격으로 차정환 대위가 전사하게 되었다. 국군 무기로 위장한 시민군들이 철모를 쓰고 군인처럼 보이는 복장을 한 채 매복하고 있던 지역에서 일어난 엄청나고도 참담한 사건이었다. 며칠 뒤 차대위의 아내에게 비보가 담긴 전부 한 장이 날아들었다. 광주에 잠시 있다가
금세 돌아오겠다던 남편의 다정한 전화 목소리가 생전의 마지막이었다. 벽제 화장터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남편의 모습은 미소를 머금고 있어 도저히 죽음을 실감할 수 없었다. 아내와 딸에게 늘 다정했던 차정환 대위는 나라를 사랑하던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 그런 그가 광주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는 오명을 44년이 흐른 지금까지 씻지 못하고 있다. 그의 아내와 딸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차 대위의 광주에서의 행적과 죽음의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남편을 잃고 학살자 군인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수십 년을 살아냈다. 이제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차정환 대위의 명예와 진실을 되찾아 주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여름의 입구에 들어선 5월, 차정환 대위의 음성이 바람결에 실려온다. 나의 아내, 나의 딸, 나의 조국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